대법원에서 사법농단의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헌법에도 위배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그 권한은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본인이. 박주민 의원 등의 발의된 법안에 보면요. 그 모든 특별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 논리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명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왜냐하면 위헌이라고 하려면 헌법 정신에 어긋나야 되거든요. 그런 대한민국 헌법은요 10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지정해 놓은 기관이에요. 대법원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각급 기관을 두게 돼 있어요. 특별재판부도 그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률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법률로서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구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재량이 없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처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무작위성이라고 하죠. 법관을 배정하는 것을 무작위성으로 배정하는데 그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법관을 임명을 해서 특별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법원이 갖고 있는 거는요. 헌법 107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요거는 대법원에서 이거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명령이나 규칙이나 행정규칙이나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법원 규칙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규칙이나 이러한 사법부가 갖고 있는 규칙, 명령 이런 것들은요. 법률의 하위 규정이에요. 자, 헌법이 가장 큰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면은요. 그 밑에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명령들은 법률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사법부가 갖고 있는 무작위성이라는 이유를 하나를 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건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법을 안 배운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사법부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법관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상 사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재판의 구성이나 재판 절차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 회피 기피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법정의 평등을 침해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특검은 되면서 왜 특별재판부는 안 되냐 이런 논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경우인데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죠. 반민특위 그때 박주민 의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민특위 때도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입장에서 보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게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게 논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대법원의 방식이 생각이 100%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논리는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깐에는. 근데 문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개개의 판사들한테 내가 누구는 영장을 내줘라. 뭐 구속영장, 수색영장 이런 것들을 내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굴러가고 있긴 한데 말하자면 대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은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건 이 부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이 거의 100%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법원은 딱 그런 마인드로 지금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조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특별재판부가 뭐 헌법에 침해하니 어쩌니 라는 프레임의 전환에 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요. 사법부가 그동안에 지난 70년 동안 해방 이래 해왔던 개 같은 짓을 우리는 다 잊었죠. 그러니까 정치 판사는 뭐 기본이고요. 블랙리스트 만들었고 자본의 권력과 결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와 행정부의 최고 수장들과 재판을 청탁 의뢰할 정도 썩었거든요.
그다음에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경제 수장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엄청난 그 사법부의 붕괴, 저는 이게 파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 등다리에 칼을 꽂았다, 저는 사법부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졌고, 촛불혁명 이후에 사법부의 전면 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부의 전면 개편은요, 이런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인치가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집단지성이 작용될 수 있도록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서상 지금 사법부가. 그래서 온갖 꼼수를 써서 개혁하겠다고 한 것이 무슨 뭐 사심제를 만드니 또는 또 뭐 공수처를 만드니 이런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시스템이 아니라 다시 또 인치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 전반적으로 지금의 사법부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거나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사법부는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이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던 것들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도 지금 못 받아들이고 기득권을 그렇게 유지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좀 결심해야 된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된다. 예. 사법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상한 곳에 쓰이는 두 가지 사례를 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명박이요, 지금도 매달 1,98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격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는 사실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6조 4항에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관의 경호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계속 사무실 그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비용이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1980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서 숙식 제공 한 7만 원 일하고요. 이보세요. 한 끼 8천 원 곱하기 3해서 이거 다 더해야 돼요. 무상급식을 받고 있긴 하죠, 그거는.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이게 빠져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건드리기가 예민해요. 예민한 부분인 게 사실 그 인권이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었다라고 환치시켜 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명백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1심이나 2심에서 항소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이 법률이 아직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국민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좀 위험하기는 한데 속은 터지죠. 이건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예. 거기에 피의자인 김성수한테 얼굴을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신상 공개하는 거. 그게 이제 범인이 확실할 경우, 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국민들에게는 이런 재판을 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도 그게 논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국민적 감정도 분명히 있다. 맞아요. 사회적 감정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국민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뻥쳐가지고 대통령 됐으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사무실 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게 도의적으로는 국민의당의 그렇지. 도의적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정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소됐잖아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인신 구속이 됐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사무실 뭐 보조금, 임대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대법원 형 확정이나 아니면 뭐 상고 포기하는 과정에서 형이 확정됐을 때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건 추징하는 절충안이 나와야 된다. 추징, 좋다. 네네. 나중에 주고. 네. 근데 이게 주겠어요? 근데 추징을 곱하기 3 뭐 정도 해서 근데 그래서 진짜 곱하기 3으로 하면 내가 여기서 안 받을래요. 뭐 자기가 유죄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무죄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계속 받을래요. 그건 뭐 알아서 선택해라. 1년 3 곱하기 3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2억이 넘잖아요. 이 돈을 이제 그렇죠. 네. 이명박이 같은 범죄자한테
지급하는 게 진짜 아깝지 솔직히. 아깝죠. 어. 이랬을 때는 뭔가 법의 절충안이 좀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일시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징벌적 배상. 피의자가 돼서 구치소 같은 데 갇히는 어떤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그때는 일시정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당선된 것이 뇌물에 의한 경우, 어떤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서 자기가 공천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다든지 해서 뇌물에 관계된 거면은요, 범죄 수익 추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거 범죄 수익으로 보거든요. 그럼 다 추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비님 빡칠만한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조현천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살아서는 대한민국으로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군인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되게 모양새가 웃긴 게 범죄자로 인식되는 피의자인데요. 이 사람의 도피자금을 지금 연금으로 대주고 있는 국가가 거예요. 내주고 있는 거죠. 공무원연금이니까. 빡치시죠? 전직 빡치죠. 공무원님. 저는 잘려가지고 받지도 못하는데. 이게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미 제대를 했기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복무를 할 때는 20년만 넘으면 이제 받아요. 공무원연금을. 근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보다 약간 많습니다. 수급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그 범죄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20년 이내에 저질렀던 범죄였다면 이게 일부 추징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국가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열받는 게 아니죠. 이게 총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지금 4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조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12.12 사태 때 조홍이라고요. 육군본부 헌병감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쿠데타에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갔어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 23년간 기소중지 상태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현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헌병감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 태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적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묘연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나 여기 있어라고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망 판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사망이나 뭐 실종 처리. 예, 실종 처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종 처리 후 2년인가 3년이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망 처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상실 조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우. 그런 경우들도 냉철하게 따져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주소지 불명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연금을 또 70% 군인은 줘야 돼요. 그렇죠. 일반 네. 공무원은 50%가 부인한테 노후 생계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연금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 맞습니다. 말자는 게 아니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예.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주더라도 이거 지금 진짜 도피자금 국가가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의심으로 인한 해외 도피라든지 잠적, 실종 상태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지급 정지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까 12.12 사태에도 얘기를 했는데 12.12 사태 관련자들이 도피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저는 과연 못 잡을까요? 안 잡은 겁니다. 또는 중간에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들이 도피시키거나 국가 또는 인터폴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들이 오히려 국내의 정치 상황이 긴박해지거나 안 좋아질 때 시신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신변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아니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간 관계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금 이제 법상은 그렇대요. 인터폴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군검찰이 이런 사람들 가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잡혔다고 해도 본인이 그것을 이제 불복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유섬나 케이스도 있고요. 유섬나 같은 경우는 네네. 파리에서. 체포에 오는데 걸린 시간이 3년 걸렸어요. 맞아요. 조현천은 지금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쿠데타 음모라기보다는 어떤 안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지가 못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완고하게 조현천이 기욱하는 걸 막는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내가 살아서는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PC방에서 어두운 PC방에서 댓글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유머지. 유머입니다. 아마도 전 정권에 부역했던 삼성이 간 크게 아직도 그 짓을 할 일은 없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펌을 아마 대줬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펌의 컨트롤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하나 정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심도 가능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실행 계획 같은 것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오면 되죠. 들어와서 실제로 실행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징역 살 일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작살날 거 아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피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도피. 조현천이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핵심을 누구라고 보냐면 김관진으로 봐요. 그 다음에 황교안과 박근혜는 어느 정도 허수아비인 느낌이 좀 사실 없잖아 있고요. 김관진 정도가 코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세력이 왜 김관진의 군내 인맥이 장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독사파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맞아요. 그 조현천 자체는 지금 김관진 정도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동의하고요. 일단 저는 황교안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의 언질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어쨌건 지금 국민의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1년에 약 2억을 받아가고 조현천은 1년에 약 5천만 원 이상을 받아갑니다. 범죄자들인데 말이죠. 고쳐야겠죠? 당장 고쳐야 됩니다. 왜 엄마는 언론을 바꿔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하고요. 종편에서 막말하는 사람들도 퇴출시키고요. 좋은 보도에 상을 줘서 좋은 언론들이 더 많아지게 해준대요. 걔네 엄마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민원연 후원해? 아빠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를 듣잖아.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팟캐스트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민원연도 후원해주세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뭐 하원이 누가 이겼네, 상원이 누가 이겼네, 사실은 큰 관심은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남북한의 화해 무드와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 무드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늘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노심초사하신 청취자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요. 다 좋지만 우리 초심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보다리에서 평화를 처음 설계했었던 그 초심에 돌아가서 저희 도보다리도 남북 평화와 모든 좋은 관계들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도보다리 27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우리 신병 임정일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일입니다. 임정일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항상 똑같죠, 뭐. 수업하고 일하고. 예. 또 제 맞은편에는 도보다리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 당근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근입니다. 당근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하셨는데요? 제가 일하는 데서 좀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데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업무인가요? 아니면 또 업무 외적인 건가요? 업무 외적이기도 하고 업무적인 건기도 하고 그래 그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뭐 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저는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네.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네. 청취자님들한테도 네, 좀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방송이 그냥 허공에다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되게 감사한 마음 가졌었거든요. 네. 혹시 댓글 중에서 이거 되게 인상적이다라는 댓글 있으셨나요? 저는 네. 사실 정신 관련해가지고는 100% 치유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게 왜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옛날 생각이 나서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100% 저도 다 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겨낸 것만 하더라도
좋은데 이제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 댓글도 많이 봤고요. 이거 정말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이 바뀌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발제하면서 또 생각지도 못했는 당근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숙연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취자님들도 당근님 힘내라고 또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혹시 임정일님은 어떤 댓글 혹시 인상 저도 들으셨나요? 댓글들 보니까 이제 당근님 힘내라는 댓글도 많이 봤고요. 예. 김 선생님 진행 잘하신다. 뭐 그런 댓글이. 네, 좀 아 그렇다. 지겨워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편한 거 같고 무슨 네네네. 그리고 많은 부분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갑론을박들, 네,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네, 거의 대부분.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시사 이슈가 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소모적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당근님 내 스타일이다. 아, 네, 봤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예, 똑같은 분이 예전에도 당근 내 스타일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리고 아울러 우리 또 전국에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 누님들 저 김 선생 칭찬도 좀 해주세요.